투자 관심도가 굉장히 줄어들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매는 어쨌든 경쟁이 입찰이니까 사람이 많이 관심을 보이면은 내가 또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고, 뭐 사람들이 관심을 좀 덜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경매 입찰장에는 사람들은 줄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까 후랭이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12월에 그 정릉동에 그것도 우연찮게 또 반지하를 제가 오랜만에 낙찰을 받게 된 것 같아요. 12월에 낙찰 받아서 그 기존 채무자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하고 재계약 상황이 어려우셔서 바로 이사를 못 가니까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재계약을 지금 1년 정도 조건으로 살고 계시긴 하는데, 네. 뭐 어제도 뭐 잘 월세는 주셨어요. 그리고 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투자를 한 게 그 정릉동 집이 40번 집이었고, 올해 제가 2월달, 3월달, 4월달 해서 세 채를 또 낙찰을 받았어요. 현재 갖고 있는 거는 굳이 뭐 카운트를 하자면 저는 또 보여주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정확히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채수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43채를 갖고 있고, 그 올해 초에 낙찰받은 세 채는 두 채는 명도가 됐고, 한 채는 새로운 세입자 한 2주 전에 받았고, 거기는 경기도 부천에 제가 원룸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거는 최근에 세입자가 들어왔고, 또 42번 집은 면목동, 중랑구 면목동에 중랑구 맞죠? 네. 중랑구 면목동에 또 거기도 채무자분이랑 재계약을 해서 거기도, 그리고 딱 하나 다다음 주에 이제 그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신다고 해서 이제 그 집도 정리해서 내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부분 같아요. 이 시장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사람들은 지금 규제가 터졌으니까, 부동산 대출 규제가 터졌으니까 나는 이거 어떡하나, 나 이제 하필 투자 좀 하려고 했는데 대출 규제가 생겼네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도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고 항상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유리한 면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도인 것 같아. 항상 이건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제 안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제 나름대로 이 빌라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꾸준히 갖고 오다 보니까 제 안에서는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꾸준히, 집도 팔지 않고 꾸준히 갖고 있었고, 또 같은 종목으로 제가 시세 차익을 노린다거나 아파트, 토지, 상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빌라 월세 투자만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저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는 뭐 종종 제 영상,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원래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만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좀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노렸다기보다, 공략을 했다기보다 저랑 이해관계가 좀 잘 맞았던 게, 교육생분들이 일반 물건을 다 하고 계시다 보니까, 대출이 잘 나오는 물건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교육생분들하고 자꾸 이 물건이 겹치는 거예요. 그게 저 안에서는 조금 상도가 아니지 않을까. 교육생분하고 제가 수업을 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저랑 경쟁을 하는 게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교육생분들이 안 하는 물건은 결국에 하자가 있는 물건, 권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은 어차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물건을 꾸준하게 한 3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원래 저는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규제랑 저 개인적으로는 영향이 뭐 전혀 없다라기보다 굉장히 영향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은 생기는 기회들이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물건도 관심도가 줄어들고, 원래 사람들이 안 하는 물건인데 관심도는 더 줄어드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단적으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감정가 1억짜리를 예전에는 싸게 사면 뭐 70%, 60% 거기에 사면 수익률 굉장히 좋게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저는 원래 대출 안 나오는 물건을, 찜찜한 물건을 한 50%에 샀단 말이에요. 아니면 40%에 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규제가 터진 덕분에 30%, 20%에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단적으로 1억짜리를 2천에 샀다라고 하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2천만 원 내가 내고 뭐 부대 비용 수리비 1,000만 원 더 해서 보증금 1,000이든 2천을 회수하게 되면 제 안에서는 큰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대출 아예 안 받으세요? 그런 물건 할 때? 그런 물건은 못 받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뭐 구체적으로 대항력 있는 미상인 임차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원래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항력 있는 미상인 임차인 조사할 때 그 사람의 전입 날짜는 그 경매지에 정확히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거랑 실거래가, 전월세, 전세, 월세 실거래가를 대비해서 몇 호가 그때 그 실거래가 찍혀 있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 층은 언제쯤에 실거래가 잡혀 있다로 유추해서 들어가시는 거를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빌라는 그런 실거래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데이터가 부실하다 보니까 저는 이 대항력 있는 미상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알아내야지 월세 금액을 알아내야지 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저는 이 사람이 가짜다, 계약이 없는 사람이다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 내역, 이력 안에도 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접 방문해서 누구냐라고 하면은 사실 잘 알려주진 않겠죠.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전세보증금 얼마야를 찾는데, 저는 일단 출발 자체가 이 사람이 전세 세입자가 아니고 가짜 세입자야를 찾다 보니까 그런 물건 위주로, 최근에 낙찰받은 것들은 다 그런 물건 위주로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받았던 물건에서 채무자랑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 물건이 정확히 그런 물건이었는데 대항력 있는 미상인 임차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분은 세입자분이 아니었고 그 물건은 상속된 물건이었거든요. 상속된 분의 어머님이 옛날부터 살고 있는 게 찍혀 있어서 원래 본인이 실거주 하던 집에 본인이 실거주 하던 집에 어머님 날짜가 찍혀 있다 보니까 그게 대항력 있는 미상인 임차인처럼 나왔던 거였는데, 원래 그런 물건은 가족이 전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명도 협상을 하다가 이분 입장에서는 어머님을 모시는 집이다 보니까 월세로 거주할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내가 여기 살아야 된다, 아니면 뭐 사무실로 써야 돼, 내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도 여기 거주하면 너무 여건이 좋다고 하셔서 그러면 임대를 줄 테니까 대신 전입을 좀 빼주시면 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대출로 다른 데를 차라리 구하겠다 라는 식으로 뭐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받아서 그 대항력 있는 미상인 임차인 세입자께서, 그 어머님께서 전입을 빼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물건에 대출을 받았어요. 원래 대출을 안 받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했는데 뭐 전입도 빼주셔서 그 물건은 오히려 돈이 거의 안 들었죠. 그래서 싸게 사기도 하고 대출도 나오고.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중랑구는 굉장히 가까운 동네여서 많이 입찰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7호선 라인은 저렴하게 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 10년 전부터 제가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비싼 동네거든요, 거기가. 근데 어쩌면 그런 대출의 제약, 물건의 하자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또 공략을 할 수 있게 돼서 제 안에서는 오히려 이번 대출 규제도 그렇고 하나의 기회가 또 분명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